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자, 지난 시간 신라가 드디어 삼국 통일을 합니다. 네. 하지만 첫 단일 국가라는 이름도 잠시 초기부터 굉장히 난항을 겪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당나라의 야욕이었습니다. 처음 통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야 여기까지는 니네가 먹어 라고 해놓고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딴 마음을 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신라와 당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오늘 좀 이렇게 주제에 맞게 네네네. 의상을 골라봤는데 네네. 제가 어느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느낌이 당나라 하층민 같은 느낌. 아 무슨 아니 맞다니요. 기부인은 이렇게 퉁퉁하고 크게 보여. 배 이렇게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완전 뚱뚱해야 돼요. 근데요? 날씬하잖아요. 아 그래서 하층민이라고? 당나라 왕족. 당나라 왕족. 아니 근데 뭐 아까 말씀으로는 신라 여인들이 굉장히 머리가 길었다면서요? 신라 여인들은 날씬하고 머리 길고 당나라 귀부인은 배가 볼록. 신라는 이런 옷 안 입었죠.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해? 하루 중요하지 않아. 중요합니다. 왜냐? 나는 중립에서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인 거죠. 당나라와 신라. 약간 독일계의 느낌. 그러고 보니 저 히틀러 율겐스 복장. 아 예전에 이런 거 입었는데 예전에 같이 방송 진행하시던 분이 이거 코스염 한번 붙여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정말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 코스염 붙이면 비슷하겠다. 둘 중에 하나예요. 코스염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찰리 채플린 혹은 히틀러. 왜 그러세요? 네, 정리하고요. 네. 오늘은 그러면 나당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를 향해 당나라가 숨겨진 야욕을 드러냈다. 한반도를 차지하려는 당나라와 이를 저지하려는 신라와의 전쟁. 자,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 나당 전쟁. 사실은 당나라 시작부터 다른 마음을 품고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나 국가나 이 욕심을 자제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네. 처음에 당나라는 정복 전쟁도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는 아이 시작한 거 끝을 내야지 하고 왔다가 이제는 신라까지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당나라는 한반도를 통째로 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게 정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불과 지난주 편만 봐도 당나라와 신라는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 당나라는 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이게 모든 제국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렇다고 또 체면이 있으니까 바로 확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장 잘하는 거 있잖아요. 행정부를 설치를 해요. 곳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평양에는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죠. 그다음에 백제 쪽에는 이제 웅진 도독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또 이제 다 독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나당 연합군이 맺을 때는 대동강 이남은 다 신라 너네가 해라라고 했는데 네. 이제는 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슬금슬금 내려와요. 심지어는 신라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전에 신라 지방을 계림 지방이라고 했거든요. 거기다 이제 계림 도독부를 또 설치합니다. 엄연히 통일한 국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도독부를 설치하네요. 그래서 문무왕을 계림 도독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요. 이건 뭐 약속이 다른 애 정도가 아니죠. 그 차원은 좀 그 약속도 없었다고 그러지. 당태종하고 김춘추가 밤에 만났다는데 네. 촬영한 것도 아니고 문서 있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은 이미 없고 우린 들은 바 없다. 일단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주 나당 전쟁의 시작,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나당 전쟁의 조금 문제는 시작하는 날하고 끝나는 날이 좀 명확하진 않아요. 일설에 의하면 신라가 먼저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얘기도 그래요? 있어요. 아이 근데 중국 애들은 항상 그렇게 말해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는 한 번도 전쟁을 시작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항상 방어를 위해서 나간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 공격하고 정복한 적은 없다. 그럼 저 땅이 어떻게 생겼냐고. 수나라 고구려 전쟁에서도 수양자가 그러잖아요. 아 얘네가 요동 땅에서 우리한테 조배를 들지 않는다. 조배를 들지 않는 건 뭐냐? 이건 곧 전쟁 선포 아니냐? 우리는 국가 방어의 차원에서 우리가 간다. 이런 그리고 고구려가 먼저 쳐서 쳤다. 뭘 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 보고 그냥 뭘 째려라고. 그렇지, 똑같은 그렇지. 거네. 똑같네요. 네. 너가 먼저 쳐다봤잖아. 이런. 그래서 이건 중국은 공식적으로 그런데 아까 왜 욕망을 억제 못한다고 그랬는데 제국은 다 똑같은가 봐. 이게 나가다 보면 어디서 멈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때가 웃기는 게 동북이잖아요. 동북아시아. 그다음 서남쪽, 티베트 쪽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해요. 티베트 쪽은 토번이라고 그랬고 그 앞에 지금 청해성, 칭하이성이라는 데를
토요콘이라고 했는데 토요콘 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근데 티벳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만주 쪽에 있던 이 고구려에다가 병력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이 틈에 고구려 부흥군들이 크게 일어나고 신라도 이 기회에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자 하면서 나당 전쟁이 시작됩니다. 먼저 나당 전쟁 제1라운드. 고구려 부흥 세력의 근거지이자 나당 전쟁의 시작을 알린,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단어는 계속해서 네, 나왔었죠. 평양성으로 가봅니다. 일단 평양성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안동 도읍을 설치했지만은 안시성이라든가 신성 전쟁 때 역전의 성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건모잠이 반란을 일으켜서 안동 도읍을 습격해서 관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승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고구려 왕으로 세웠는데 이 안승이 뭐 보장왕의 서자라는 설도 있고 뭐 연개소문의 동생인 연종토의 아들이다 뭐 있는데 어쨌든 고구려 왕족이거나 왕족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구려 왕으로 세우면서 이제 고구려의 부활을 꿈꾸게 되죠. 근데 앞서서 왜 당나라가 고구려 지배를 위해서 안동 도읍을 설치했잖아요. 부흥 세력의 반란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 그 이게 문제는 공룡목포가 저쪽으로 가버려가지고 티벳 쪽으로 병력을 빼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서린기를 빼서 티벳까지는 못 가고 이제 토요콘이라는 청하이성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만주 쪽의 병력이 비어요. 그러니까 또 사실 당나라도 이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극적인 정책을 써요. 강제로 고구려 유민 2만 8천호를 당나라로 귀속시켜 옮기는 이런 정책을 씁니다. 이주를 시켜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 의지가 상당히 강했죠. 그 반감도 심했고 바로 이럴 때 이제 건모잠에 의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티벳 쪽으로 서린귀, 정말 중요한 주요 부대와 주둔군을 이동을 시켰다는 건 안시성 부분의 경계는 분명히 게을러졌다,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670년 3월 이제 고구려 부흥 세력과 신라의 지원 세력이 만나서 안시성 쪽으로 진격을 하게 되죠. 사실 고구려 부흥 세력은 지금 당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이 요동 지역을 탈환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아니 근데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고구려 부흥군과 신라의 연합, 이건 또 무슨 말인 거예요? 당나라가 한반도를 공격하는 루트가 항상 두 개였어요. 하나는 해상 쪽으로, 하나는 요동 쪽이죠. 그렇다면 두 가지 루트 중에 하나는 고구려 부흥 세력을 이용해서 막을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부흥 세력을 지원하는 게 신라로서는 그야말로 남는 장사였습니다. 그렇죠. 당을 막기보다는 고구려를 좀 부활시켜서 고구려가 당과 싸우게 하는 게 신라로서는 당연히 이겼겠죠. 고구려를 부활시킨다기보다는 뭐 완전한 통일은 아니래지만 어쨌든 이게 삼국이 하나가 되고 나니까, 그리고 당이 또 쳐들어오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가 한 팀이 되자라는 생각이 이때 생기는 거죠. 사실은 중국 당나라를 막으려면 과거에 고구려가 그랬듯이 요동에서 막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네. 또 나라가 커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신라와 고구려가 합쳐서 이 땅을 찾자. 이게 이제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고구려 입장에서도 당한테 먹히는 것보다 그렇죠. 신라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쪽을 지키는 게 더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역사적으로 보면 그거 좀 미리 그랬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진짜. 근데 모든 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정인 거예요. 이거는 애가 태어날 때 처음부터 성인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역사의 성장 이프는 과정을, 없으니까요. 예. 성장 과정을 거쳐서 빨리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해요. 네, 지금 네. 뭐 몇 년 사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 상황 당나라로서는 난리 난 거예요. 그럼요.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그럼요. 여기서 당나라는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마치 과거의 로마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복속국 있잖아요. 복속국의 군대를 보내서 말갈. 해결할 수 있는. 근데 사실 이제 말갈적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근행이라는 사람인데, 이근행이라는 사람은 고구려를 떠나서 당에 귀순했던 말갈족 일파의 후손입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복속국이라고 해도 보내려면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주고 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말갈족이나 이런 복속국의 군대들은 전장에 잘 투입을 안 하고 후방부대로 묶어놔요. 돈 안 줘도 되니까. 우리가 독립전쟁 할 때도 했지만 쿠르드족이나 이런 사람을 전쟁에 동원하면 결국 그쪽에 또 권리를 줘야 돼요. 근데 이쪽 독립 맡겠다고 이쪽 독립시켜주면 피차서 마찬가지거든요. 이때 당시에 말갈은 당나라에 약간 복속된 국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근행 집단, 그러니까 말갈족이 여러 부족이 있는데
고구려하고 제일 사이가 안 좋아서 고구려를 떠났던 부족이에요. 그래서 당편에 붙었던 부족이죠. 근데 이제 말씀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죠. 이 부대를 파견을 합니다. 근데 670년 4월에 요동지방의 중심성이었죠. 봉황성에서 신라군이 승리를 합니다. 뭐 신라군이 일단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로도 성장을 했으니까요. 지난 삼국 전쟁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라가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 계속해서 상대방의 전술을 흡수하고 그걸 자기네들한테 맞게 변화시킨 다음에 계속해서 전투 경험을 쌓으면서 강해져요. 네. 상당히 강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티벳으로 주둔군이 떠나고 서린기가 만약에 있었다면 좀 상황이 달랐을까요? 서린기가 그렇게 잘 싸우나요? 근데 사실 서린기도 뭐 위풍당당하게 티베트 토번하러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뭐 대참패를 그래요? 그래서 뭐 약간 모양이 빠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참패였냐면 자기 혼자 달랑 살아남을 정도로 전군이 선멸하고. 예. 사실은 티벳군이 잡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얘를 죽였다가는 더 쳐들어올지 다시 또 모르겠다. 가지고 예, 오겠다. 그래서 사실은 놔준 거지 완전히 끝나는 전쟁이었어요. 그때 잡지. 사실 그 당시에 이 서린기의 부대는 당나라 내에서는 최강이죠. 최강의 부대였습니다. 최강 최정의 부대였어요. 그런데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고 대단히 위풍도 당당하게 갔지만 이건 뭐 녹아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당태종이 가장 믿는 최정예 장수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뭐 이제 서린기를 변명하는 말은 서린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후방에 부하가 시킨 대로 안 해갖고 졌다 그러는데 어쨌든 뭐 지휘관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그럼요. 되는 그것 거니까. 또한 변명인 그렇죠. 거죠. 그 사람 뽑은 게 그 직원인데. 그렇죠. 천하의 서린기가 이것도 좀 체면이 구겨지는 일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고구려 신라 연합군은 안시성까지 진격을 하고 드디어 이 요동 지역 여동. 치러 가나요? 그랬으면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죠. 아, 근데 이게 아마 교과서에 이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못 배웠는데 네. 정말 아쉬운 건 이 장면인데 여기서 이근행 군대를 격파했으면 안시성까지 가고 고구려와 신라가 합쳐진 만세가 게다가 고구려와 신라가 이제는 야 우리 저쪽하고 그렇지, 싸워야 돼. 그렇지. 우리의 상대는 저쪽이지 우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가 된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뻔했는데 여기서 이근행 부대한테 이 고구려 신라 연합 근행이가 또. 집니다. 이근행이 되게 유능한 장수였어요. 이 나중에 또 티벳으로 가는데 서린기도 거기서 깨졌잖아요. 네. 근데 이근행 거기서 지켜요. 나름대로 잘 싸워서 계속 거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벽을 못 넘었는데 그 한 방. 예, 최초에 있었던 그 왜 봉황선 전투 있었잖아요. 네. 그 전투가 어떻게 보면 신라한테 독이 됐을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 전투를 승리함으로 해서 신라가 약간 좀 마음을 놓게 되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기세등등. 만약에 그 전투가 접전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쪽 세력한테 정신 차릴 기회를 줬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또 모르죠. 그러면 이 신라와 고구려 부군이 공격을 했는데 요동성이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뒤쪽으로 물러나서 안시성 쪽에서 방벽을 치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안시성까지 못 갔죠. 안시성하고 합류했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근행한테 격파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안시성은 고립해서 나중에 결국 항복하고 이제 거꾸로 위기가 닥쳐와요. 이근행 부대가 압록강을 건너서 남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항상 찬스 다음엔 위기가 오죠. 찬스 다음에 위기. 자 이번에는 신라의 발에 드디어 불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깜짝 놀란 상황인데 나당 전쟁 제 2라운드로 이때부터 넘어가게 됩니다. 자 고구려와 신라 연합군 말갈족 그 중에서도 최정예인 이근행 부대를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여기서 사실 신라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백제 지역을 완전히 정복을 못했어요. 주력 군대가 사실은 전군이 백제 진압에 나가 있었어요. 그 삼국 통일 전쟁에 참전했던 유명한 장군들이 거의 전력이 지금의 백제 남은 지역 정복한 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압록강 넘어 진격했던 것이 사실은 좀 허세성 진격이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병력이 지금 백제 땅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쟤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으려니까 먼저 선제 공격해서 어떻게 전쟁터를 위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기습을 했군요. 예. 근데 거꾸로 패해서 이근행은 내려오고 신라는 부대가 지금 백제에 가 있고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 전 잠깐 이해가 안 가는 게 신라는 왜 지금 백제 점령 이 작전에 집중이 돼 있는 거죠? 신라 입장에서는 사비성을 점령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백제는 사비성이 비록 점령이 되고 했지만 곳곳에 있는 지방 토호들의 세력은 아직까진 건재했었어요.
그래서 그 잔당을 소탕해야만 했었죠. 신라 입장에서. 그리고 또 당나라가 여기서 거꾸로 백제 유민을 이제 또 꼬셔요. 아, 우리랑 편먹고 신라를 치자. 그거 불과 지난주에 반대 아니었나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어쩔 수 없는 이 역사 속의 외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제 유민을 속된 말로 꼬셔가지고 신라 공격에 동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라는 어떻게든지 빨리 백제 땅을 빨리 점령한다기보다 하여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지 거기를. 그리고 힘을 합쳐서 당나라군의 진격을 막아야 되는 이중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주력 부대는 백제를 토벌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고구려 부흥 세력이 지금의 말갈족 이근행 부대를 전부 다 막아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네요. 근데 때마침 이 항상 이게 또 안타까운 게 부흥할 만하면 내부 분열이 있고 부흥할 만하면 설마 내부... 또요? 네. 고구려가 참 그게 힘드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허준 씨 말이 딱 맞아요. 이 고구려의 역사를 보면 광개토대왕 이후라고 좀 만약에 좀 잘라서 보면 항상 내부 분열이 문제가 되거든요. 네. 서로 권력 투쟁하다가 서로 죽이고 그래요. 이 위기에 그러니까 신라의 전략은 고구려 부흥군하고 한편에서 당군을 막고 빨리 백제를 정복해서 남쪽을 통일한 다음에 힘을 합쳐서 당군을 막자 이런 계약이었는데 고구려 부흥군이 분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라가 절묘한 수를 써서 안승이 신라로 투항하거든요. 안승의 고구려군을 지금의 익산에다 줘버려요. 주둔시켜가지고 백제 진압하는데 네. 써요. 그러니까 신라는 이제 뭐 아니면 도전술로 간 거예요. 이제 고구려 부흥군까지 백제 땅에 넣어서 빨리 내치부터. 빨리 백제 지역을 진압하고 당나라와 싸우자. 근데 지금 막 내려오고 있거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굉장히 이 복잡한 전술을 쓴 거죠. 이 삼국전쟁 후반기에서부터 나당전쟁까지의 신라의 전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승부사 기질이 좀 있어요. 과감한 이 승부사 기질이 위력을 또 발휘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급박하니까 카드가 없어요, 카드가. 아니 근데 이렇게 그럼 후지부지 고구려 부흥 운동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고구려 부흥운동은 결국 이제 한반도 사수작전으로 가는 거죠. 네. 지금 고구려가 부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반도까지 완전히 네. 당나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예요, 지금. 멸망하느냐 아니냐 그렇죠. 뭐 요거의 차이인데 자 그러면 고구려 부흥운동은 이제 뒤로 미루고 네. 한반도 한민족이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에 가장 급한 게 백제 진압인 거죠. 힘을 내라! 네. 근데 여기서 정말 기적적으로 순식간에 백제 땅을 정복하는데 이게 그때까지 신라가 웅진사비도 못 떨어뜨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건데 이건 사료가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 단기간에 군사적으로 다 점령한 게 아니고 결국 당나라 군대 내려오고 당나라 군대를 겪어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된 거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부흥군도 결국은 적을 당나라로 만들어야지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일치심이 그거를 이제 생겼듯이 깨달은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신라가 백제 지역에 관직도 주고 이렇게 탁탁한 기록이 약간 있거든요. 그걸 보면 군사적으로 다 점령한 게 아니라 이게 협력이 된 것 같아요. 상황 판단. 그런 거 보면 신라가 외교를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글쎄 꼭 신라의 공이라기보다는 자각이라고 볼 수도 있죠. 당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그 사비성 함락할 때 끝내주게 약탈하고 이러다가 다들 이제 느낀 거죠. 야 이러다가 식사하셨습니까가 아니라 니하오 하겠다. 큰일 난다 이러면서. 네. 그걸 겪고 나니까 이게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당나라를 막자. 이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럼 드디어 이제야 비로소 그 전에 삼국통일이라고는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백제 고구려 신라가 하나가 됐군요. 그렇죠. 하나가 되어가는 이제 과정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러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가 됐으니까 당나라하고 한바탕 그렇죠. 전쟁을 치러야죠. 네. 그러니까 당나라가 너무 빨리 신라를 정복하려고 한 게 오히려 빨리 화합시켰는지도 몰라요. 역시나 외침은 그래요. 내부를 그렇죠. 결속시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관계를 좀 쓰면서 질질질 끓으면서 좀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한 큐만 넘어갈 것 같으니까 갔다가 좀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만만하게 보면 안 되죠? 우리를 만만하게 보면 안 그럼요. 돼요. 참네. 근데 한말에 우리나라 왔던 외국인들도 보면은 그런 거를 잘 느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에 왔던 서양은 선진국이잖아요. 한말에 와서 보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되게 못 살고 굉장히 낙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거의 아프리카처럼 취급해요. 이거 뭐 똑같구나. 그런데 그들이 깜짝 놀라는 게 분명히 굉장히 이렇게 문명이 낙후하고 이렇다면은 뭐 좀 게으르게 살았을 것 같은 딴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훅 단결하면 확 바뀌는 그거는 정말 대단하다. 그 학교에서 느꼈다고 하잖아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외국인 와서 뭐 돌아가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 가르쳐봤겠죠. 한국 사람들 가르쳐보니까 제일 빨리 배우더라고요. 그럼요. 정말 잘못된 그 식리사관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국민이 무슨 냄비 근성이 있다. 우리나라는요. 냄비 근성이 아니라 화력이 좋은 국민입니다. 워낙 화력이 좋으니까 빨리 끓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뭉쳐서 화력이 팍 붙었어요. 당나라하고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명한 백수성 전투입니다. 백수성. 예, 여기서 672년이죠. 당나라의 고관과 이근행이 각기 한 1만 3만씩 해서 거의 총병력 4만입니다. 4만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한시성 그리고 마읍성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고요. 마법성 평양성 바로 옆에. 네. 그다음에 이제 황해도 지방이죠. 거기 백수성에서 이제 주둔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고구려 부흥군과 신라 연합군이 합쳐서 이들하고 싸우게 되죠. 그 신라군 주력 무기가 장창이 있었군요. 기병을 격퇴하면서 이겨요. 여기서 한 3,000명 정도 몰살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겼단 말이에요, 초전에. 그런데 이긴 다음에 당나라군이 도망가니까 전가 확대를 한답시고 무질서하게 추격을 하게 됩니다. 무질서하게 추격을 하다가 역습을 당해요. 거기서 또 괴멸이 됩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이 당시 구서당이 고구려 유민군대, 백제 유민군대에서 진짜 우리 역사상 이제 처음으로 삼국 합동군대가 만들어져서 첫 전투에서 뭐 또 당나라 정규군하고 제대로 붙어갖고 이겼거든. 말갈조 그 부대인 기마 부대. 예, 기병부대한테.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이게 별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다 나갔대. 삼국이 따로. 구서당이 다 따로 나가서 우리 부대에 공을 세우겠다고 흩어져 포진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추격해서 전가 확대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조직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공을 세워야지 하고서 나가게 되면 누가 앞으로 나가고 뒤로 나가는 게 중구난방이잖아요. 전략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역사의 교훈인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사단을 운영해 본 사람은 군단 운영을 못하고 연대를 운영해 본 사람은 사단 운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연대 전투에서 이기면 연대끼리 나가서 연대 하나씩 깨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사단을 포진하는 애들이 포진에 말려드는 거죠. 이게 중국한테 우리가 항상 부족한 게 대병력을 운영해 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항상 단위 전투에 이기고 큰 전투에서 지는 실수를 여러 번 해요. 그럼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얘네들 충분하겠는데 하면서 역습을 한 건가요? 분명히 군세를 파악을 했을 거예요. 쟤네 추격하는 게 조직적이지 않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반격을 하자. 왜냐하면 이쪽도 기병부대 지휘관이면 어느 정도 하는 지휘관이잖아요. 이게 신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패했냐면 이게 장군 의복, 그다음에 대하찬 효선. 쉽게 말해서 대하찬은 지금까지 하면 장관급 정도 될 거예요. 대하찬은 최고 등급의 지휘 중에 하나죠. 최고급 지휘관 7명이 전사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수뇌부가 싹 다 갈려나가는 그러니까 수뇌부가 갈려 나간다는 건 주력군이 전멸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국 군대를 합쳐서 나갔는데 정말 참패를 해버려요. 그러면 다시 또 수성하러 내려가야 되나요? 그 전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때 이제 김유신 아들도 있었어요. 김원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김원술이 이거 나 혼자 나가는 거. 1인 돌격 이렇게 했는데 뜯어 말렸어요. 부하들이. 여기서 목숨을 이렇게 버리면 안 되고 후위를 도모해야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왔어요. 근데 아버지 김유신이 그 말을 듣더니 대노했죠. 이거 화랑의 임전무태를 너는 스스로 따르지 않은 거냐. 의절을 해버려요. 김유신 장군은 참 그때까지도 정정하시네요. 근데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문무왕이 조카잖아요. 네. 상담을 하러 왔더니 주력군이 깨져버렸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일단 무조건 수비. 뭐 뺏길 때 뺏기더라도 요소를 지키면 수비하는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원수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 도망쳤으니까. 근데 따지고 문무왕하고도 지금 이게 뭐 사촌 아니야? 그래서 아니 걔는 벼슬도 낮고 위에 사람도 다 냅두는데 얘를 뭘 죽이냐고. 그런데 막 사형시켜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비정한 아버지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동안 전쟁하면서 많은 집 애들을 죽였어요. 그렇죠. 관창도 죽고 방굴도 죽고 빈영자도 죽고 자기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안 싸운다고. 항상 그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보였던 김유신 입장에서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난감하고 난처하죠. 참 김유신이라는 장군이 맞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시작에서부터 김춘추와 동생을 엮어주고 거기에서 또 이 황산벌 전투에서 또 승리를 가져가고 그 70의 노구에 한겨울에 위통을 벗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근데 역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뭘 만들어가는 건 못해요. 근데 개인이 만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어떤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얘기 잘못 읽으면 이런 거예요. 쓸데없이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한 번 했어. 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한 번 했더니 그 다음부터 노블리스 오블리지 안 하면 병사들이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런 생각, 내가 왜 귀족이 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러려고 귀족. 네, 이러려고 귀족 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하면 밑에 놈 싸우게 하고 난 안 해도 되는데 한 번 했더니 이게 뭐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 사실 원술 입장에서 보면 이거 부당한 처벌이라고요. 그렇죠. 사령관도 안 죽는데 왜 얘가 죽어야 돼? 아버지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거기 노블리스 오블리지 흐름이거든요. 이걸 안 했으면 신라가 여기까지도 못 왔죠. 그게 문화고 전통이거든요. 맞아요. 그거에 성공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귀족의 전통으로 못 박으면서 그러면서 영국이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인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해야 되는 건 바람직한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바람직한 문화. 이게 사실 선진국이 되느냐 승리자가 되느냐의 관건이에요. 사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바람직한 전통과 문화를 그것도 귀족 계층이 만든다는 게 쉽지 않죠. 정말 힘들어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신라 때부터 그런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참 자랑스럽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랑스러움은 자랑스러움으로 놔두고요. 지금 현재 신라는 대위기입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문무왕을 비롯한 신라 군부가 깨닫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야전에서 제대로 당나라하고 붙었을 땐 승산이 아직은 없다. 그래서 수성 전략으로 바꾸고 문무왕은 이때부터 뭐 사죄의 편지도 보내고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런 식으로 또 유화책도 쓰고 양동책을 쓰는 거예요. 아까 문무왕이 사죄 편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네. 무슨 화전 양책 듣기엔 좋은데 편지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왜요? 그래요? 신은 죽을 죄를 짓고 삼가 아랍니다. 안 돼요. 일단은 싹싹 빌어야죠. 일단은 싹싹 빌어야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예, 돼요. 일단은 싹싹 빌어야죠. 그래서 뭐 포로가 된 당나라 장수들 돌려주고 뭐 예물 바치고 막 바치고 그러는데 이거 전문을 읽으면 이제 또 시청자들이 기자님 말씀대로 피가 끓을 거야. 근데 사실은 전쟁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듣고 피가 끓을 정도의 편지를 보냐 걔들도 좀 믿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를 납득을 시켜야 되니까. 아니 그리고 1000년 뒤에 듣는 우리 후세들의 심장이 막 불불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걸 보냈던 문무왕은 어떤 심정으로 보냈겠습니까? 사실 문무왕을 욕할 수 없는 게 이때 살아남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럼요. 살아남지 못하면 다 끝이에요.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치욕스럽긴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당나라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역시 너희는 이라고 무시를 했을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좀 받아줬을지. 근데 그게 좀 미스터리인데 하여간 당나라군이 멈춰요. 아, 이게 좀 신기한 거야 이게. 지금 신라군은 거의 전력의 70~80%가 아작이 났거든요. 네. 그때 김유신은 거의 죽어가는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전략이라고 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였어요. 그냥 수비를 굳히고 하늘의 운명에 맡기자. 최선을 다하자. 전략이 없는 거지 이거는. 속수무책이었는데 당군이 갑자기 진격을 멈춰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때까지 오면서 이근행도 말갈족 부대거든요. 네. 얘네들이 사실 당나라 정규군하고 달라서 지속적인 보급이라든가 어떤 그런 로테이션 체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유목부대는 싸울 때는 잘 싸우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전투력이 소진이 돼요. 그게 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 토본에서 당나라 주력 부대는 격파됐으니 없잖아요. 그렇죠. 싸울 부대는 쟤네밖에 없는데 이게 그 지방 복속국의 군대란 말이에요. 만약에 복속국의 군대로 신라를 다 격파해서 한반도를 먹어? 그럼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러면 만주와 요동, 한반도까지 말갈족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지만 내부 사정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자님 말씀이 맞는 게 나중에 서랭이가 복귀하는데 합치는 게 아니고 부대를 따로 운영해요. 그것은 말갈족을 견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멈출 수밖에 없는 거지. 꼭 뭐 무슨 너그러운 마음에 우리를 봐준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상황 안 되겠다 싶은 거였군요. 근데 그거랑
당장 이걸 한번 한몫을 했겠죠. 그래도 편지 보고 약간의 마음은 통하지 않았을까. 옳았구나. 잘 됐다 싶었을 텐데 이럴 때 꼭 좀 사이다 같은 그런 일이 좀 팍 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는데 이세영 기자님 좀 속 좀 뻥 뚫어주시면 안 될까요? 나름 신라한테 미라클이 일어납니다. 오. 673년 가을이었죠. 당나라 군대가 다시 남하를 하는데 네. 당나라 군대가 남하하면 별로 이게 사이다가 아니죠. 전혀 그렇죠. 아닌데요. 무슨 위기죠. 미라클. 근데 호로와 왕봉 전투에서 신라가 대승리를 거둡니다. 요게 정말 사이다 같은 승리였던 게 네. 요 직전에 백성 깨지고 나서 신라가 최후의 군대를 한번 임진강에 보내거든요. 네. 여기서도 또 대패를 해서 10,000명이 넘게 죽어요. 그럼 이제 정말 군대 없거든요. 그쵸.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요? 당나라 군대가 대규모로 내려오긴 하는데 이게 사실 제대로 된 완편 부대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말갈족 얘네가 어느 전투 한계 이상에 다다르면 잘 안 싸워요. 그리고 약탈하러 다녀요. 네. 얘네가 연불보다 제법에 관심이 있게 되고 바로 이런 걸 이용했죠. 그래서 9번 정도의 싸움을 해서 거의 한 2,000이 넘는 당나라군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늘 이렇게 대군과 대군이 붙었잖아요. 네. 이거는 거의 임진강에서 지금의 한강까지 내려오면서 9번이 넘는 싸움을 했다는 거는 예, 어떻게 보면 이건 신라군이 계속해서 히트앤드런 한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첫 번째 문망이 깨달았잖아요. 제대로 야전에서 붙었다가는 우리가 승산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히트앤드런 전술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 말갈족 같은 유목부대의 약점은 확 털어서 확 휩쓸어서 이기는 거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자기들 희생이 별로 안 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원래 군대 수가 적거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건 히트앤드런 하면 소모전을 써버리면 얘들 안 싸워요. 그러니까 얻는 거보다 잃는 게 많다. 이러면 안 싸우게 됩니다. 찔끔찔끔 이런 거 안 예. 하고 그러면 야야 우리 일단 빠지자 이런 식으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신라는 사이다 같은 대승리를 얻었으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온 거 아닌가요? 일단 전선의 남진을 멈췄으니까 다시 이제 군대를 끌어모아서 재정비를 하는데 하여간 고구려 백제 유미까지 다 모아서 하나의 군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때 신라가 선택했던 게 이제 육화진법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육화진법은 당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네, 여기까지 뭐 지난번 그때도 저희한테 설명을 말씀하셨잖아요. 해주셨죠. 근데 이 육화진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신라는 당과의 끊임없는 군사교류를 하면서 당에 있는 모든 뭐 선진적인 무기 체계나 전법 같은 걸 자기화시키는데 아주 노력을 많이 기울였었습니다. 육화진법 같은 경우에는 신라가 육진병법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자기네들한테 맞는 그러한 형태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라 육진병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보병의 대기병 전술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신라의 군대는 기병이 강한 군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항상 신라가 맞닥뜨리는 군대든 기병이 강한 군대가 많았어요. 고구려나 당나라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기병을 보병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석궁병하고 그 일반 궁병을 이중으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돌팔매 부대가 있어요. 네, 돌팔매요? 예, 그러니까 옛날 전쟁에도 이게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슬링이라고 해가지고 요 안에 이제 돌 놓고서 슬링으로 돌리다가 확 던지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로 정확했냐면 말 타고 오는 적병의 얼굴을 맞출 수 있었대요. 아유. 정말 잘 그리고 던졌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래 지금도 야구를 잘하지만 옛날부터 되게 유명해요. 일단은 이중으로 노궁병하고 궁병이 있었고요. 그 뒤에 바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투석병이 있었죠. 그 다음에 기병이 가까이 왔을 때 이들이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신라가 자랑하는 장창부대. 2명이 창을 잡는 장창부대가 앞에 나와서 기병의 전진을 저지하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대부분의 기병이 거기서 주춤하게 돼요. 바로 이때 신라의 기병과 신라의 보병이 합심해서 갑니다. 특히 신라 보병 같은 경우는 요구창이라고 해서 갈고리창이 있었어요. 네. 그걸로 기병을 끌어내립니다. 이게 밑에서. 그게 이제 관우가 예전에 그 오나라하고 그렇죠. 싸우다가 예, 예. 결국 떨어져서 잡혔던. 맞 비슷합니다. 네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신라 특유의 이런 전법으로서 맞서게 되고요. 정말 무서운 것은 자기네들한테 맞는 전법을 바로 실전에 투입해서 효과를 냈다는 거. 이건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당나라군하고 싸우는데 당나라
전법을 배워서 했다 이러면 이런 거 옛날엔 싫어했어요. 어. 그러니까 신라가 육하진법을 썼다 이런 얘기 별로 안 했어요. 음. 왠지 우리의 승리가 좀 이렇게 격화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첫째, 남에게 배워서 이기는 것처럼 통쾌한 승리가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에게 배운다고 하는 걸 창피할 필요가 없는 게 맞습니다. 모든 전술은 지형하고 환경에 맞춰야 돼요. 육하지법을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하지법을 우리한테 맞게 고쳐 사용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는 적의 꼴 받아서 계량해서 적한테 갚아주는 그럼요. 건데 모든 전쟁은 이렇게 이겨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정말로 이 선진 문물을 앞서서 가져갈 수 있었던 나라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의 좋은 맞아요. 것들을 빨리 배우는 제국의 마인드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또 적한테 엄청난 심리적 공포를 줍니다. 음. 2차 대전 때도 그랬거든요. 독일군의 소련군이 전격전에 그랬죠. 소련군이 무너지다가 네. 그걸 배워서 소련군에 맞게 해서 하니까 내려왔죠. 독일군들이 상당한 공포에 시달려요. 네. 전애들 저렇게 빨리 배운 애들이 이걸 더군다나 응용하고 창조하는구나라고 그렇죠. 해서. 그러니까 이 신라의 이런 군사적 역량은 제가 이번 다큐멘터리 전쟁사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걸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배워야 되는데 여지껏 저도 많이 못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통해서 이렇게 배웁니다. 아버님 뭐 하십니까? 얼른 제 애기 게임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옆에 앉아서 같이 보시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신라와 당나라의 최후의 격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나당 전쟁 제3라운드 매소성 전투로 넘어가 봅니다. 매소성 전투 굉장히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매소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근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네. 이 당시에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아직도 잘 몰라요. 근데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오는 고구려 매성현으로 보는 설이 있어요. 그 고구려 매성현은 지금의 양주 지방이에요. 경기도 양주. 지금도 군대가 많이 네. 있죠. 그다음에 연천리 쪽에 있는 곳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거기도 군대가 많이 있죠. 아무튼 두 개 다 요충지입니다. 요지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전쟁터는 다 지금도 요충지예요. 그럼요. 이 땅이 넓지 않으니까 요충지가 몇 개 안 거기가 돼요. 거기야. 항상 거기야 거기야. 아무튼 위치가 어딘지는 대단히 불분명하고요. 네. 매소성 전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도 역시 그렇게 충분한 사료가 남아있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안타깝네요. 그렇다면 매소성 전투 당나라와 군과 어떻게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이 매소성 전투 전에도 상황이 좀 급변을 하는데 백제를 마지막에 웅진도덕부 함락하고 운영했던 사람이 유인계라고 그 사람도 박물관에 비문도 있어요. 지금 비석도 있는데 그 유인계가 이제 총사령관이 돼서 이 전투를 총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국전쟁 때 글로스터 대대본부 있던 자리 칠중성을 함락을 시켜요. 이게 임진강의 정말 요충이거든요. 글로스터 대대 무너지면서 큰일 날 뻔했던 데잖아요. 거기를 오니까 이제 문무왕이 또 어떻게 급하니까 또 사제 편지를 보내요. 한번 봐주세요. 예. 진짜 근데 안 그럴게요. 이게 당나라가 승리의 여세를 밀고 나오지를 못해요. 당나라 본국에 주력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예, 이게 편지를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당나라도 이제 군대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이기고 멈칫하고. 그러니까 신라는 또 최선을 다해서 맞고. 편지는 보내면서 시간 끌고 뭐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야금야금 병력을 모아서 다시 밀고 나오는데 이때 당나라군의 또 하나 문제가 서린기가 따로 놀아. 서린기는 원래 야심이 이 만주 지역에서 제후가 되는 거예요. 서린귀는 사실은 자기 부대는 다 잃고 지금 백제를 함락시키고 돌아온 기세 등등한 대장군 밑에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대가 이제 따로 놀고 서린기는 자기가 또 막 편지도 보내고 막 협박을 막 해요. 누구한테요? 신라한테. 신라한테. 내가 돌아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병력이 없으니까 허세예요. 허세. 병력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뭐가 바로 갔죠. 없으니까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삼국도 전쟁을 지금 한 지가 몇 년째예요. 그렇죠. 오래돼가지고 이제 척보면 척이에요. 저거 허세다. 이런 거 금방 알고 뭐 전략 치고 나오면 제 병력 없다는 거 알아서 소규모 부대로 또 히텐드런으로 치면서 소멸시키고 서린기 작전이 이제 지저분하게 협박, 찔러보기, 겁주기 그러면 안 넘어가기 겁주면 후려치기 뭐 이러면서 이제 방어를 하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당군이 병력을 모아서 이근행을 포함해서 20만 대군을 내려보냈다라고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면 전투 병력이 20만이 아닐 거고
그리고 병력이 없어요 당나라가 예. 이제. 그다음에 복속국 군대 4만 모으는 것도 힘든데 네. 복속국이 주축이 되는데 20만을 어떻게 모아요? 그럼 군대가 없어 티벳까지 빼가는 애들인데 그 지금. 이근행 부대 대패했는데 2,000기 정도 사망하고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중요한 건 근데 신라도 이 사정을 안다는 거지. 아. 신라가 넘어가지 않고 거꾸로 매소성에서 공격을 해서 격퇴를 합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문무왕 15년 675년 가을 9월 29일에 우리 군사가 공격해서 말 3만 380피를 얻었다. 3만 필의 말이요? 엄청난 거죠.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말갈 기병이 말을 3마리 5마리 가지고 다니거든요. 만에서 4만 정도의 병력은 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정도의 말갈 병력을 대패시키고 말을 그 정도 노획했다는 어마어마한 전쟁이네요. 그러니까 이근행 부대는 전투력이 소멸됐다고 봐야죠. 와, 대단한 기록이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전투가 그 나당 전쟁의 전환점은 맞아요. 그럼 이제는 당나라는 정말 쥐어짤 병력도 아예 없어졌네요. 이게 당나라 역사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당나라하고 말갈족하고 거란족 혼성부대였고 자기들이 3번 싸워 이기고 문무왕이 사죄해서 용서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 아이고. 근데 이거 중국 사서에서 전형적으로 졌을 때 쓰는 방법이야. 아, 이겼으면 왜 용서를 해? 그렇지. 이겼으면 어느 성을 점령했다. 그래서 얼만큼 누구를 먹었다. 포로로 잡았다 이러는데 얘들 꼭 철수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사죄해서 용서했다. 그리고 저번에 안시성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싸워서 지면은 뭐라고 생각해서 10,000명 군대 또는 10만 명이 붙으면 몇 군데는 이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 세는 거예요. 우리가 5번 이겼다. 근데 20번 치고. 최종적으로 졌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뭔가 점령한 것도 없고 결과도 없고 우리가 3번을 이겼다거나 뭐 적장 하나를 사로잡았다. 이건 100%진 거예요. 진전투에 대한 기록이. 꼭 그렇게 써요. 야,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당나라, 거란, 말갈 모조리 끌어모은 군대를 결국은 우리나라 삼국 군대가 죄다 맞고 죄다 패배시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주에 있던 당나라의 마지막 군대를 쓸어버린 건데 다만 안타까운 네. 거는 여기서 이제 올라가지는 밀고 올라갈 여력은 없다는 거죠. 신라가. 그 사실 이근행 부대만 제일 처음에 밀고 올라와서도 우리가 근데 사실 요거 전쟁 나기 전에 전쟁을 하면은 대병력을 동원하잖아요. 반드시 전염병이 와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어마어마하게 죽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벌써 지금 전쟁이 몇 년째예요. 그렇죠. 더 이상 식량이 없어요. 인적 자원도 부족해지고 우리가 뭐 이겼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가끔 이 나당 전쟁이 뭐 별거 아닌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삼국 통일부터 쭉 이 과정을 보면은 이때쯤 되면 이제 거의 노동력도 절단나고 식량도 없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보다 아마 병으로 죽은 백성이 더 많을 거예요. 네. 정말로 대단하네요. 이 작은 면적의 땅에서 나는 식량과 자원을 가지고 거란, 말갈, 당나라를 다 막아내고 결국은 버텨냈다라는 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매소성 전투, 정말 큰 이 전과를 거두었던 이 전투에서 아빠를 잃었던,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원술 장군이 활약을 했다면서요. 그때 부하 말 듣길 잘했죠. 후위를 도모하게 살았죠. 네. 그래서 매수소 전투에 와서 큰 공을 세우긴 합니다. 원술 생각은 이거죠. 뭐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제로. 이거 딱 이기고 돌아가서 그렇죠. 네, 이제 아빠라고 할게요. 네. 근데 이미 이때 김희신 장군은 돌아가셨어요. 아, 돌아가셨군요. 돌아가신 상태였고 그래도 집에 돌아가요. 그래서 가서 엄마 나 왔어라고 했는데 엄마가 네 아버지가 널 용서를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널 용서하냐. 썩 물러가거라. 당나라와 거란과 말갈을 막아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통일신라가 사실은 다시 한번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당나라가 또 자원 자체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거 이 위기 뭔가 당나라에서 우리 신라를 또 공격하기 위해 대책을 또 마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서워, 근데 이제. 사실 이때 당나라는 한반도보다는 토본, 티벳이 더 위협적으로 느꼈어요. 네. 왜냐하면 토본은 이미 당의 최강의 주력 부대를 격파한 경험이 있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얘네가 중원을 한가운데로 밀고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용 병력을 모두 끌어모아서 티벳으로 보냅니다. 아, 그때 신라가 티벳한테 편지를 보냈으면 그래서 보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쳐라 우리가 뒤에서 요동으로 밀고
근데 사실 티벳이 그럼 우리보다 셌냐 이건데 그게 아니고 사실 티벳이 평균 4,000m 고원지대예요 저희가. 아 그렇죠. 청해 고원지대인데 저게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보통 사람들이 가면 고산병 때문에 그렇죠. 2달 이상 전투를 못해요. 쉽게 말해서 3,000m 이상 올라가면 산소의 양이 30%가 줄어든대요. 그럼 우리의 신진 대사가 30% 저하된다는 뜻이래요. 근데 티베트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그 않잖아요. 사람들은 이미 다 적응이 된 네.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소화 말도 중국에 있는 애들이 가면 1년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설인기도 왜 그렇게 무참하게 대패했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속전속결을 하느라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한 방에 갔거든요. 그래서 왜 이때 티벳에 그렇게 전념하는지는 좀 미스터리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 좋고 당나라도 지금 전력이 다 했다는 게 여기 있는 군대를 빼서 벌써 이근행 부대를 또 티벳으로 넣는 거죠. 그 정도면은 그 가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렇죠. 시간이 중국을 걸리는 완전히 제일 멀리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당나라에 대한 위협 한반도에서는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건가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리고 당나라군이 통제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또 기벌포로 들어와요. 아 또 들어와요. 예, 근데 이게 아마 작전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당나라 입장에서는 100개 지역을 해방시켜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 또 좀 뭐 해보자 또 복을 못 이런 받았구나. 건데 아까 한국 우리 민족은 바뀔 때 확실하게 바뀐다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 분열 구조가 지났어요. 이제는 당나라 편을 들어서 어느 신라 고구려나 백제를 부응한다는 거는 한반도에서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당나라군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당나라군입니다. 아 이때부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로 전쟁이 끝나요. 아, 그래요? 당나라는 이제 한반도는 완전 포기해요.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안동도호구를 요동으로 옮기고 국경은 이제 되게 대동강 라인으로. 그때가 원래 약속했던. 네. 요동까지. 그러니까 늘 안타깝기는 하지만 신라가 가기 싫어서 안 올라갔다라는 식의 생각은 우리가 절대 할 필요가 아니죠. 없어요. 절대 아니죠. 어쨌든 그나마 그때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가 되어서 당나라의 침공을 막아내고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 역사에 하나의 나라로서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네. 다만 요 시대를 이제 통일 시대가 아니라 남북국 시대 또 발해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네. 발해와 한반도의 남북국 시대로 봐야 된다는 설도 있는데 네. 뭐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한반도에서 세 나라가 통합돼서 또 하나의 정권이 생긴 건 맞는 거니까 네. 그게 비로소 이제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게 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신라는 정말 강군이 됐지만 반대로 신라에 있는 백성들의 삶은 정말 피폐해졌어요. 전쟁은 그렇게 오래 했는데. 자 정말로 역사를 제대로 배운 삼국 통일에 대한 쭉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삼국 통일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박사님 생각하는 삼국 통일의 의의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삼국통일이라고 하면 또 분명히 이게 왜 삼국통일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든 어쨌든 삼국통일을 한 건 맞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몇 번 얘기했지만 한 개의 나라가 셋으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성장해서 오는 세 개의 나라가 합쳐지고 그 과정에서 당나라가 계속 침국하는 바람에 하나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걸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성공적으로 해서 당나라와의 전쟁을 이겨냈다. 당시 당나라 주변을 보세요. 살아남은 나라가 뭐가 있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커서 우리의 하나의 국가가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봤으면 좋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21세기에도 나는 신라야, 나는 백제야, 나는 고구려야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삼국시대를 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신라 고구려 사실 이긴 신라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처음 하나가 됐는데 왜 이걸 지금 우리 입장에서 되돌아가가지고 삼국으로 다시 분열이 되는지 역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지난 역사를 봤으면 좋겠다. 근데 분명한 것은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본 분들은 분명히 조금은 변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항상 얘기했지만 고구려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라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찰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을 다소 폄훼하는 시각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남의 나라 끌어들여서 집안 사람 때려잡았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당나라가 토본과의 전쟁이 급했기 때문에 나당 전쟁에서 당나라가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쪽 면만 보는 다소 편협한 시각일 수 있거든요. 사실 삼국시대부터 신라가 가장 작은 나라로 출발했지만 전쟁을 거치면서 신라는 외교적 수립에서도 상당한 능력을 보였었고요. 그다음 자체적인 군사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도층의 솔선수범까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신라에 대한 그 삼국 통일의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당나라의 힘으로만 삼국 통일이 됐다고 한다면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한 것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께서 신라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평가를 다시 한번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다음 이야기. 나라 위에 몸바쳐 싸운 스님 병사 승병. 중국, 일본 등 세계 각지 승병의 활약상과 우리나라 전쟁사에서도 큰 활약을 펼친 승병들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도적들이 가장 먼저 터는 데가 사찰이에요. 경비해야 하니까 모승들이 필요했던 거죠. 이 소림사 하면 정파 사파로 나옵니다. 그렇죠. 정파의 거두죠. 소림사. 보여주기 무술이 됐잖아요. 화법이라고 하죠. 그 뒷얘기를 알고 나니까 좀 안 멋있다. 아무리 맞아도 끝도 없다. 빠바밤 맞고 다음날 일본의 쇼헤이라는 이 승병들은 군사 조직, 완전 군대예요. 이거. 전투력 수준이 웬만한 사무라이보다 훨씬 나았어요. 사실 삼국 시대부터 전쟁에 관해서 승병들이 너무나 큰 역할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하나의 조직화된 군대 시스템을 다 갖추었는데 이게 관군보다 더 나은 거야.